법률 행위 등을 통해서 발생하는 권리 중에 중요한 물권이라는 걸 보고 있습니다. 뜻을 봤고요. 직접, 절대적, 독점적, 그게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시자 그랬습니다. 주체, 자연인, 법인이라고 그랬고요. 객체, 물건이라고 그랬습니다. 물건 중에 부동산, 동산 구별하면 되고요. 두 번째, 물권의 특징인 독점성 때문에 일물권주의 이런 게 나온다 그랬죠. 일물일권주의. 뭐 개념은 쉽죠. 물건이 하나면 물건도 하나 뭐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먼저 이 하나의 물건이 기준이 뭐냐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 중에서 특히 부동산, 하나의 부동산, 한 개의 부동산 어떤 단위로 판단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기겠습니다. 근데 부동산은 아까 토지하고 건물이라고 그랬죠. 이거 개수를 어떻게 판단할까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토지는 필 단위로 판단해요. 공간정보법,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그 공간정보법에서 측량을 통해서 지적도를 작성했을 때 지적도상 구획된 하나의 땅, 이걸 필지라고 부르죠. 그거 가지고 판단하면 돼요. 1필 토지가 하나의 토지를. 건물은 어떤 분이 한 채, 두 채 그러던데 그건 주택을 흔히 얘기하는 거. 동으로 돈. 한 동, 두 동 이렇게 되죠. 그래서 토지는 필 단위, 건물은 동 단위로 개수를 판단한다. 일단 요거 생각하시고 그 다음 자, 일물일권주의 구체적 내용이 뭘까요?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죠. 하나의 물건에는 물건이 하나만 있어야 되니까 당연히 하나의 물건에 수개의 물건이 있을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또 하나의 물건이 할 때 이 물건은 하나의 물건의 전체를 말하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물건, 일부의 물건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런 것들이 내용으로 나온 거예요. 또 물건이 만약에 10개다. 그럼 물건도 몇 개? 10개. 그러니까 여러 개의 물건에 하나의 물건이 있을 수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일물일권주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가를 들여다보면 하나의 물건 일부에 일물건 일부에는 물건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된 것이고 또 하나의 물건 여러 개의 물건 하나의 물건에 여러 개의 물건이 있을 수는 수개라고 할까요? 하나의 물건에 수개의 물건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될 것이고요. 또 수개의 물건에 하나의 물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되겠죠. 정확하게 했을까요? 일물건, 일부 여기에는 물건이 있을 수 없고 일물건에 수개의 물건이 있을 수 없고 수개의 물건에 하나의 물건이 있을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일물일권주의 구체적인 내용이 될 거예요. 원칙적 내용이 될 것이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일물일권주의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 자, 문제는 원칙은 그런데 예외가 있단 말이에요. 예외가. 당연히 예외도 세 가지의 예외가 있었죠. 이렇게 하나의 물건 일부에 물건이 있을 수 있는 경우 원칙은 안 돼. 근데 예외. 또 하나의 물건에 수개의 물건이 있는 거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예외적으로 되는 경우 이렇게 되죠. 마지막으로 수개의 물건에 하나의 물건이 있을 수 없어. 근데 예외. 있을 수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일물일권주의와 관련해서는 자, 우리가 물권법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 우리 시험에서 총론 부분에서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요거예요. 다음 중 물권의 객체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틀린 것은 이렇게 간혹 나와요. 그때 그 문제는 물건 자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바로 요 일권주의를 물어보는 거죠. 그 중에서 요 예외를 물어보는 예외. 그럼 첫 번째 예외를 생각해 볼 거예요. 하나의 물건 일부에 물건이 인정되는 경우. 하나의 물건 일부에. 자, 이때 이 하나의 물건 동사는 굳이 생각할 필요 없죠.
책이 한 권 있는데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는 갑소유. 101페이지부터 200페이지 거는 을소유. 이런 거 굳이 인정할 필요가 없어요, 동사는. 근데 부동산인 거죠. 결국 요거 예외는 이렇게 되는 거죠. 1필의 토지 일부, 1동의 건물 일부. 여기에 물권이 인정되는 경우, 이걸 예외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동사는 신경 쓸 필요 없고 부동산만, 그리고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 그 다음에 토지나 건물은 개수를 필 또는 동 단위로 판단하니까 결국 하나의 땅이란 1필의 토지를 말하는 거고 하나의 건물이란 1동의 건물을 말하는데 그 하나의 토지나 하나의 건물의 일부에 별도의 물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 자, 언뜻 떠오르는 거, 한 동 아파트 각 호마다 소유권 있죠. 101호 소유권, 102호 소유권. 그죠? 건물을 그 호 단위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서 동 단위로 판단한다 그랬어요. 결국 한 동 건물이 하나의 건물이에요. 아파트 101동 하나의 건물에 101호, 102호, 201호, 202호. 소유권이 각각 존재하죠. 이런 거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때 그 권리를 뭐라고 부를까? 구분 소유권 이렇게 불러요. 그냥 소유권이 아니라 구분 소유권. 각 아파트 호마다 별도의 소유권이 인정될 수 있다. 이름을 붙이자 구분 소유권 이렇게 불러요. 또 나중에 강론 가서 보시겠지만요. 일동 건물 일부에 전세권이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전세권. 전세권이라는 물권. 그래서 일동 건물 일부에 이렇게 구분 소유권이라는 거 전세권이 가능한 예외가 있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토지의 일부, 땅의 일부, 두 갈래로. 땅이 하나 있어, 일필 토지가. 그 일부. 여기에 지상권이 가능하고, 지역권이 가능하고, 전세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뭐 지상권이 뭔지 이런 것들은 나중에 강론 가서 보고요. 어쨌든 일필의 토지 일부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래서 지상권 같은 경우에 일필 토지 일부의 지상권이라는 게 성립하게 되면 등기할 때 그 일필 토지에 설정된 그 일부에 설정된 지상권의 범위 어디까지 도면을 첨부하게 돼요. 도면. 그렇게 도면을 통해서 어쨌든 일필 토지 자체 일부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가능한데 이 세 가지를 싸잡아서 용익물권. 이게 가능하다. 이게 가능하다고 보게 되면요. 땅이 하나죠. 그죠? 이 땅에 뭐가 있어요? 소유권. 거기에 또 뭐도 있어? 일부에. 지상권. 아, 하나의 물건에 수개의 물건이 있을 수 있구나. 예외적으로. 그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첫 번째가 요거예요. 또 하나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일필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는 게 아까 있었어요. 뭐죠? 건물이 아닌 정착물. 건물이 아닌 정착물. 아까 뭐라 그랬죠? 토지의 일부. 나무 같은 거. 이런 것들은 토지의 일부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소유권 등의 권리 외에 따로 나무 등의 권리가 인정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건물 이외의 정착물 중에 별도로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별도로 땅과는 별개의 독립한 경제적 가치. 수목의 집단. 예컨대 내가 임야에 편백나무를 만구로 갖고 있어. 그 편백나무 만구로 임야보다 더 비쌀 수도 있죠. 그죠? 편백나무 뭐 가구 만드는 데 쓰고 말이죠. 주택 건설할 때 쓰고 그러니까 아주 귀하죠. 비싸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임야를 하나 갖고 있는데, 땅을 갖고 있는데 그 임야에 편백나무를 만구로 갖고 있다면 그 임야와는 별도의 권리를 인정받고 싶단 말이죠. 그래야 편백나무는 따로 팔아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수목의 집단. 수목 같은 거. 우리 문화재 복원에 쓰는 금강송 같은 거. 한 그루가 엄청 비싸죠. 그런 거.
대들보 같은 거 올릴 때 이런 거. 기둥 같은 거 올릴 때. 수목. 수목이 일단 수목. 이렇게. 편백나무 만그루, 금강송 한 그루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사과나무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사과. 이건 미분리 과실이라고 해요. 그 사과만 독립한 경제적 가치가 있죠. 사과만 똑 떼서 팔잖아. 이런 것들. 수목의 집단, 미분리 과실. 마지막으로 농작물이라고 밭에서 기르고 있는 무, 배추 같은 것들, 논에서 기르고 있는 벼 같은 것들, 이런 거. 이런 것들도 땅과는 별도의 독립한 경제적 가치가 있죠. 이런 것들. 이런 토지의 일부인 건물 이외의 정착물이긴 하지만 토지와는 별도의 독자적인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들 크게 네 가지. 수목의 집단, 수목, 미분리 과실, 농작물 네 가지가 이렇게 우리 대법원이 이런 건 경제적 가치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지금 이런 놈들은 토지 위에 있단 말이죠. 그죠? 나무 이렇게. 토지와는 별도로 요 정착물에 소유권 따로 인정할 필요가 있더라. 그래서 첫째, 수목의 집단은 임목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임목에 관한 법률. 줄여서 임목법이라고 합니다. 이 임목법에 의하여 등기가 가능해요. 등기. 그래서 등기부가 대표적인 게 토지 등기부, 건물 등기부가 있고 또 하나 임목 등기부라는 게 임목 등기부. 임목에 관한 법률 2조에 가면 임목의 뜻을 이렇게 놨어요. 본법에 의하여 보존 등기된 수목의 집단을 임목이라 한다. 이렇게 놨어요. 그러니까 임목이라는 것은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등기부를 만들어 둔 수목의 집단을 뭐라 하자? 임목. 그러니까 여기에 따라 뭐가 가능하다? 소유권. 토지 소유권 외에 임목에 따로 소유권을 인정해 주겠다. 또 임목이 내 소유니까 마치 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정하고 돈을 빌리듯이 임목 자체를 담보로 정하고 돈을 빌릴 수 있느냐? 있다. 그리고 돈을 빌려준 은행은 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하듯이 임목에도 뭐를 설정할 수 있다? 저당권. 이렇게. 수목의 집단은 이렇게 예외적으로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보존 등기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소유권, 저당권 따위가 인정이 된다. 이렇게. 두 번째, 요 세 놈. 우리 대법원이 명인방법이란 걸 인정합니다. 명인방법은 쉽게 생각하세요. 이름표. 소유자가 누군지를 알리는 이름표, 편말, 표찰 이런 거. 책에다 이름 쓰는 거. 교복에 이름 붙어 있는 거. 이런 게 명인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나무나 수목의 집단 울타리를 치고 입구에다 편말을 받거나 미분리 과실 사과에다가 이름을 갖다 때려 받거나 이런 식으로 명인방법을 통해서 별도의 뭘 인정할 수 있다? 소유권. 수목의 집단 미분리 과실에 대해서는 이름표를 갖다 때려박는 방법 등을 통해서 그걸 명인 방법이라고 판례가 부르고 그 방법을 통해서 뭐의 권리, 소유권이라는 권리에 객체로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놈은 무조건 경작자 소유, 경작자에게 소유권이 인정합니다. 우리 판례가. 심지어 갑소유 땅에 을이 무단으로 경작을 했다 하더라도 그 농작물은 토지와 난 별도의 물건이고 경작자에게 별도의 소유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 땅에 나의 허락도 없이 누군가가 배추를 경작해서 그 배추 경작자 겁니다. 땅 소유자라도 함부로 갈아엎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판례는 농작물에 대해서만큼은 별도로 적법한 경작이냐 무단 경작이냐를 따지지 않고 경작자에게 뭘 인정? 이런 것들이 하나의 물건 일부에 물권이 인정되는 예외가 되는 것들이에요.
요게 시험지문에 가끔 잘 나와요. 이게 첫 번째 예외가 됩니다. 이 첫 번째 예외가 제일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물건에 수개의 물건이 인정되는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필토지의 용익물권이 설정이 되면 일필토지의 소유권이 있고 또다시 이런 것도 있죠. 그죠? 또 갑이 101호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을은행에서 돈을 빌려. 그리고 을은행에 저당권을 설정해 줘. 근데 갑이 돈이 더 필요해서 추가 대출을 받는데 을은행이 아닌 병은행 가서 추가적으로 대출을 받아. 그리고 병은행에도 저당권을 설정해 줘. 그러면 101호라는 하나의 물건에 두 개의 저당권이라는 물건이 가능해요. 다만 이 두 개의 저당권은 등기된 날짜에 따라서 순위를 부여해. 이렇게 충돌하지 않게. 결국 하나의 물건에 수 개의 물건이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등기된 순서에 따라 순위를 정해서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의 물건에 수 개의 물건 이렇게. 세 번째, 수 개의 물건에 하나의 물건이 인정되는 경우. 이거 일단 우리 그냥 관행적으로 내가 뭐 슈퍼마켓을 운영하다가 팔아. 그럼 팔 때 그 슈퍼마켓 안에 있는 물건 또 한꺼번에 팔죠. 그 한꺼번에 팔 때 물건 하나 계산해가지고 어떤 물건 단가 얼마, 개수 몇 개, 합 얼마, 그리고 그 물건 한 다음에 총합 얼마 이렇게 해서 돈을 받아요? 아니면 대충 눈대중으로 전체 얼마 이렇게 받을까요? 전체 얼마 이렇게 받겠죠. 그렇죠? 그 전체 얼마 이렇게 받는다는 것은 당사자들이 그 슈퍼마켓 안에 있는 그 물건들을 전체를 마치 하나처럼 취급해서 매매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수 개의 물건을 마치 하나의 물건처럼 취급할 필요가 있더란 말이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더란 말이죠. 그런 물건들을 판례가 집합물이라고 불러요. 무슨 물? 집합물. 집합물.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집합물이. 예외라고 그랬잖아요. 집합물. 예를 들어서 갑이 양돈장을 하나 운영하는데 거기 100마리를 기르고 있어요. 돼지. 그런데 이 돼지 100마리를 담보로 돈을 빌리고 싶어. 돈. 돼지를 팔아먹는 게 아니라 돼지 100마리를 담보로 돈을 빌리고 싶어. 자, 그런데 돼지는 동산이죠. 그죠?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방법. 민법상 질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질권이 뭐였죠? 전당포 주인이 갖는 권리. 예? 내가 부동산은 없고 다이아몬드 반지나 밍크코트를 갖고 있어. 근데 돈이 필요해. 그럼 다이아몬드 반지나 밍크코트를 갖고 어디로 가? 전당포를 가서 맡기고 돈을 빌려. 이게 질권이라고 그랬어요.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는 방법 질권. 그러면 지금 다이아몬드 반지나 밍크코트 같은 동산이잖아요. 어떻게 돈을 빌렸어요? 다이아몬드 반지나 밍크코트를 전당포에 맡기고 빌렸죠. 동산은 그렇게 빌리는 거예요. 민법상. 그럼 이놈도 동산이니까 이걸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리려면 돼지 100마리를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려야 되죠. 자, 여러분이 전당포 주인인데 어느 날 갑자기 갑이라는 놈이 돼지 100마리를 몰고 와서 돈을 빌려달래. 빌려줄까요? 안 빌려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약정을 하게 됩니다. 어떤 약정을 하냐? 이거 안 맡겨요, 얘한테. 이걸 안 맡겨. 갑이 계속 길러요. 대신 이렇게 약속을 해. 만약에 약속한 날짜에 돈을 못 갚으면 저 돼지 100마리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넘겨주기로 약속을 해요. 그런 약속을 해요, 둘이. 돼지 100마리를 을한테 팔아먹는 게 아니라 돼지를 담보로 하고 돈을 빌리는데 갑이 을한테 그냥 빈몸으로 가서 야, 내가 저기 가면 네가 확인해보면 알겠지만 돼지 100마리를 기르고 있는데 돈이 급하게 필요한데 저거
담보로장하고 1,000만 원만 빌려달라. 만약에 내가 약속한 날짜에 돈을 못 갚으면 돼지 100마리 소유권 넘길 테니까 네가 그거 팔아먹든 꼬먹든 알아서 해라. 그런 상태에서 을이 돈을 빌려줘. 그러면 을은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돼지 100마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죠.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담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권리, 이걸 양도담보권이라고 판례가 이름을 붙여요. 무슨 권? 양도담보권. 이때 양도담보권의 객체는요, 저런 돼지 같은 동산일 수도 있고요, 부동산일 수도 있어요. 내가 돈 못 갚으면 소유권 넘겨줄게, 아파트.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렇게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담보물, 주택이 됐든 토지가 됐든 저런 돼지가 됐든 담보물의 소유권을 채권자가 취득하는 권리, 그런 권리를 뭐라고 이름 붙인다? 양도 담보권. 그 중에 돼지는 동산이죠. 동산, 양도, 담보권 이렇게 돼요. 근데 이 동산, 양도, 담보권도 민법상 물권은 아니지만 대법원이 인정하는 물권이에요. 물권이야, 물권. 여기서 돼지가 몇 마리? 100마리. 그럼 담보권도 몇 개? 일몰일권주의라면 100개여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로 취급합니다. 돼지 100마리를 이렇게 특정을 해. 양돈장, 장소죠. 수량, 종류. 이렇게 특정 장소, 특정 수량, 특정 종류로 정해두면 이걸 특정한다 그래요. 그 전체가 마치 하나의 물건처럼 취급이 되고 거기에 하나의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수개의 물건에 하나의 물건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일몰일권주의 예외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보면 170페이지에 물권의 의의가 있죠. 첫 번째 줄에 직접 지배라는 말이 있죠. 이번에 물권의 성질에 지배성이라는 게 있죠. 지배가 뭐죠? 사용수익 처분이라고 그랬죠. 그중에 이제 직접 지배를 설명하고 양가를 1번. 2번은 절대적이라고 돼 있죠. 절대적이 뭐죠? 누구에게나 주장이 가능하다 그랬죠. 특정인에게만 주장하는 채권 같은 권리를 상대권이라 하고 누구에게나 주장이 가능한 권리를 절대권이라고 이렇게 돼요. 배타적이라고 그랬죠? 나만 사용하는 거예요. 배타적 지배. 재산권이라고 그랬죠? 오른쪽 팔아먹을 수 있죠. 팔아먹는 걸 뭐라 해요? 양도성. 자, 객체. 박스 99번. 99조.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뭐 이렇게 돼 있죠. 어쨌든 물권의 객체는 뭐다? 물건이다. 그리고 넘기면 물권 종류가 떡 나와 있어요. 우리 지금 봤던 ES가 없어요. 이 내용. 일몰일권주의. 인문세. 그런데 인문 과정에서 일단 일몰일권주의가 뭔지 그 예외가 어떤 게 있는지 크게 어려운 내용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리에 좀 숙지를 간단히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리고 이제 넘기면 물권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민법상 물권이 몇 개가 있다고 그랬죠? 8개. 그죠? 그 다음에 대법원이 인정한 이런 게 있어요. 이게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10 몇 개 정도밖에 안 돼요. 자, 물권은 그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유는 물건이라는 재화는 유한하죠. 그죠? 근데 그 물건에 대해서 권리를 갖고자 하는 사람의 욕구는 무한하단 말이죠. 그죠? 한정된 재화에 대해서 무한의 욕구가 존재한단 말이죠. 이걸 국가가 통제하지 않으면 죽이고 죽고 하겠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물건에 관한 권리는 국가가 통제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물권의 종류가 많으면 많을수록 통제가 힘들겠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우리 민법 185조에서 물권 법정주의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자, 물권의 종류와 관해서 어떤 게 있는지는 강론 가서 보는 거고요. 총론에서는 그 물권의 종류를 민법은 제한하고 있다. 어떻게? 185조. 이렇게 돼 있죠.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맘대로 창설, 만들지 못한다. 딱 이렇게. 함부로 물권을 만들지 말아라. 만들면 법률이 만들거나 또는 관습법이라고 돼. 그냥 관습법은 대법원이 인정하는 거 생각하시면 대법원. 우리나라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관습법이 뭔지 이런 게 우리 시험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관습법은 판례가 인정하는 거다. 다만 이것도 법이라는 거. 법. 제 몇 조, 제 몇 조 이렇게 되어 있진 않지만 법이라는 거. 그래서 관습법이라는 거예요. 단순한 관습이란 게 나온 게 있어요. 가끔 가다가. 그거하고는 구별해야 됩니다. 단순한 관습 그러면 그냥 관행을 말하는 관행. 관행적일 뿐 지켜야 되는 건 아니에요. 반면에 관습, 법은 관행 플러스 법이야. 이게 법이다라고 대법원이 인정을 한 것들이에요. 그게 관습법이야. 그래서 세종으로 수도를 못 옮겼잖아요. 헌법재판소에서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라는 것이 관습 헌법이다.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황당무계한 결정을 내렸죠. 네. 관습 헌법이라는 게 어디 있어? 도대체. 관습 헌법은 듣도 보도 못한. 최근에 나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나 대법원 판례 같은 거 보면요. 제가 공부할 때 생각하고 있었던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이상한 논리. 예? 진짜 법을 공부한 사람들 봤을 때는 황당한 그런 데 되게 많아요. 개짜증나. 뭐 개짜증날 건 없는데 가끔 가다가 수험생분들이 물어봐요 저한테. 아니 공부할 생각을 공부를 물어보면 괜찮은데 이번에 이런 헌법재판소 결정이나 이런 판결이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 어떻게 생각해? 뭘 어떻게? 공부하세요 그냥.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는. 가끔 물어보시면 그런 거 이제 끈질기게 물어보는 분들한테 대답할 때 좀 짜증이 나죠. 이렇습니다. 그럼 왜 봐도 뭐라 그래. 저한테 왜 물어보시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렇습니다. 어쨌든 관습법은 대법원이 인정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의회 봅니다. 185조 이하면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해서만 인정되고 당사자가 함부로 만들 수 없다는 것을 정해놨다. 그걸 물권 법정주의를 한다.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러면 일단 물권은 두 가지 방법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법률 또는 대법원. 자, 여기서 법률이란 국회에서 만든 법을 말합니다. 국회 제정법이라고 그래요. 이걸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해요. 야, 법은 그럼 국회에서 다 만들지 아닙니다. 대통령이 만드는 게 있어요. 이걸 우리가 흔히 시행령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에요. 각부 장관이 만드는 게 있어요. 이걸 우리가 시행 규칙이라고 부르는 것들이에요. 지방의회에서 만드는 게 있어요. 국회가 아니라 조례라고 부르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 조례 같은 것들도 법률이야. 하지만 이거는 국회가 만든 게 아니야. 그래서 185조에서 말하는 법률은 국회 제정법 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 이렇게 불러요. 또는 협의의 법률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것만을 말합니다. 그것만을. 어쨌든 그런 걸 통해서 임의 창설 못한다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임의 창설 못한다. 언뜻 첫 번째 떠오르는 게 막 새로운 종교 만들 수 있다 없다? 없죠? 새로운 종교 못 만들어. 이걸 종류강제라고 해요. 새로운 종교를 만들 수 없다. 종류강제. 또 하나는 임의 창설하지 못한다의 의미 중에 또 하나는 이거는 퍽 떠오르죠. 새로운 거 못 만든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물건도 그 물건의 내용을 못 바꿔요. 그걸 내용강제라고 해요. 기존에 있는 물건도 뭘 못 바꾼다고요? 내용을 못 바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물권의 내용이 뭐냐? 자, 우리나라에서 나중에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볼 거예요. 전세권이라는 물권을 보는데, 우리 민법 303조 2항에서는 농경지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이렇게 놨어요. 그런데 당사자가 농경지에서 전세권 계약을 해버려.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새로 만든 게 아니야. 전세권은 민법에 있어. 전세권이라는 권리는 민법에 있어요. 그런데 그 전세권의 내용은 농경지는 객체로 할 수가 없도록 해놨어. 그 당사자가 약속을 해. 농경지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그럼 내용을 바꾼 거죠. 그것도 안 된다. 그걸 뭐라 한다? 내용 강제. 새로운 종류를 만들어낼 수 없고 기존 물권이라도 내용을 바꾸는 거 허용되지 않는다. 당연하겠죠. 내용을 바꿔버리면 실질적으로 이름만 같을 뿐 전혀 다른 권리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죠? 안 된다 이거죠. 또 만약에 새로운 종류를 만들어냈어. 새로운 종류를 만들어내지 말라 그랬는데 당사자가 새로운 종류를 만들어냈어. 법원이 이걸 받아주면, 당사자가 새롭게 만드는 걸 대법원이 받아주면 그건 관습법에서 물권이 새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대표 중에 이런 거예요. 동산 양도담보권. 또 지상권 가면 분묘기지권 이런 게 있어요. 분묘기지권. 이걸 대법원이 인정을 해. 새롭게 만들었는데 그걸 대법원이 인정을 해줘. 그럼 그건 관습법상 물권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동산 양도담보권 같은 거죠. 네? 분묘기지권 같은 거죠. 이 분묘기지권 나중에 지상권 가서 봅니다. 그런데 새롭게 만들었다 해서 대법원이 다 인정해 주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인정 안 해주는 게 훨씬 많아요. 대법원이. 야, 니들 이런 거 만들었어? 185조 새롭게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185조 왜 안 됐어? 무효. 이거 인정 안 돼. 요게 대표적으로 네 가지 권리가, 네 가지.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하나가 온천수에 대한 독점권, 온천권이라고. 온천권. 온천권이라는 권리. 땅을 파다가 갑자기 유황성분이 다량하면 지하수가 콜콜콜 나와. 대한민국 최고 품질의 온천수야. 그럼 나는 내 땅에서 퍼낸 온천수니까 내가 먼저 발견했으니까 이 온천수의 독점적 권리 인정받고 싶겠지. 나만 건물 지어서 온천장을 운영하고 떼돈을 벌고 싶어. 그런데 옆 땅에 있는 나를 보더니 땅 파고 물을 끌어올리네? 내가 먼저 가서. 얌마 이건 내가 먼저 발견했으니까 나한테 독점권 있어. 이런 권리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온천수는 지하수의 일종이고 지하수는 토지 소유권의 객체이기 때문에 내 땅에서 퍼올린 물은 내 거, 네 땅에서 퍼올린 물은 네 거. 지하수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나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퍼올린 사람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독점적 권리, 물권 인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온천수에 관한 걸 인정 안 해준다. 그럼 먼저 발견한 사람은 어떡하나요? 신경 안 써도 돼요. 온천법이라는 법이 따로 있어. 거기에서 국가로부터 인허가 받아가고 운영하면 돼. 어쨌든 온천권이라는 권리 인정 안 해줍니다. 두 번째, 소유권에 준한다는 게 뭐예요? 맞먹는, 비스무리한 이런 뜻이에요. 갑이 을에게 101호를 팔았어요. 1억에. 을이 1억을 다 줬고요. 열세를 받아가지고요. 현재 을이 거주하고 있어요. 자, 이때 을. 등기는 아직 안 했어. 소유권 등기. 이 101호 을 소유일까요? 아닐까요? 이 101호 을 소유도 아니다.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중에 볼 건데요. 매매 등을 통해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반드시 등기를 해야 돼요. 따라서 을은 법적으로 101호 소유권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때 을은 재산세 낼까요? 안 낼까요? 냅니다. 세법에는 사실상 소유자라는 개념이 있어요.
법률상 소유자가 아니라 사실상 소유자라는 개념이죠. 그럼 보세요. 예를 들어서 100유로가 갑소유이기 때문에 세금은 갑에게 고지서가 날라올 거예요. 근데 납부는 누가 해? 을이 한단 말이에요. 을이. 그죠? 아, 을이 안 낼까? 세금? 갑의 이름으로 세금 통지서가 날라오다 갑은 노래에게 연락을 하겠죠. 야, 너 아직 등기 안 넘겼어? 네. 을이 세금을 낼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면 너는 이런 생각을 하겠죠. 아, 내가 법적으로 소유자는 아니지만 사실상 소유자. 따라서 나는 이 100유로에 무슨 권이 있다? 사실상 소유권이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때 그 사실상 소유권. 을에게 인정된다, 안 된다? 이런 권리는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판례가. 관습법상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 물권 또는 사실상 소유권.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 사용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소유자이지만 소유자이지만 등기를 하지 않아서 민법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을에게 사실상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인정할 수 있는가? 없다. 이런 권리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을 소유가 아닙니다. 세 번째, 이거는 뭐 신문 같은 데나 기사에서 가끔 봤을 거예요. 어느 동네 마을 주민들이 통행하던 도로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토지 소유자가 측량을 하더니 그 땅이 자기 땅이래. 펜스로 막아버려. 동네 사람들 못 다니게. 동네 사람들은 그 도로를 수십 년간 통행해서 장구한 세월, 판례의 문구에 의하면 장구한 세월 타인 토지를 통로로 이용해 왔을 때 그 도로에 대해서 권리를 인정해 줄 수 있을까? 없다. 이런 권리 인정해 줄 수 없다. 사실상 사도 통행권 등과 관습상 통행권 등과 이런 거 인정해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끔 기사에 토지 소유가 땅을 막아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다니지를 못하고 뭐 돌아다니고 뭐 이런 경우 많이 봤죠? 그래 안 그래요? 통행권 인정 안 해주니까 그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근린공원 이용권이라고. 쉽게 생각하세요. 공원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어느 지역의 주민이 우리 지역에 있는 공원은 우리 지역 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요. 지역 주민들의 독점적 이용권. 이걸 주장했어요. 지들이 마음대로 이름까지 붙여가지고. 근린공원 이용권이라고. 이런 거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물권 법정주의는 실질적으로 당사자들이 이런 법에도 없는 권리를 만들어 가지고 대법원까지 와서 인정해 달라고 뗐을 때 그때 싸먹는 게 매우 빠져. 우리 민법 185조에 의하면 새로운 물권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 물권 법정주의에 의하면 이러이러한 권리는 인정할 수가 없다. 이렇게 판결해 주겠습니다. 네 가지 권리 잘 나와요. 어쨌든 그게 물권 법정주의와 관련된 거다. 172페이지 물권 법정 조문 받고요. 저 물권 법정주의에서 적용받아서 인정 안 되는 거 저걸 따로 확인하시고요. 다만 우리 교재는 물권 법정주의가 뭔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어떤 물권이 있는지, 그것만 이제 입문서에 써놨습니다. 그건 그렇게 이제 보는 거고, 눈으로. 실질적 의미가 있는 게 요런 거죠. 물권 법정주의 구체적 적용. 대법원에 할 때 인정되지 않는 것들. 이런 것들. 자, 우리는 지금 물권법 총론 보고 있고요. 그 중에 물권의 뜻받고요. 주체 건너뛰었고요. 객체에 관해서 일몰 일권주의 받고요. 네 번째로 종료에 관해서 물권 법정주의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물권이란 놈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무실권, 물권, 저당권 이런 물권들이 또는 뭐 동산 양도 담보권 같은 거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거, 분묘 기지권 같은 거 이런 물건에 관한 권리인 물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효력. 그걸 물권의 일반적 효력 이렇게 부릅니다. 이 일반적 효력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권이란 놈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효력. 물권의 일반적 효력이라고 부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건 간단해요. 우선적 효력이라고요. 아까 일몰 일권주의가 원칙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물건이 하나인데 그냥 간단하게 갑도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을도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즉 하나의 물건에 수개의 물건이 충돌하고 있어. 이때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갑의 소유권과 을의 소유권 두 가지를 다 인정할 수가 없죠. 하나만 인정해야죠. 하나만. 이렇게 하나의 물건에 수개의 물건이 충돌하고 있을 때 일물일권주의 원칙상 하나의 물건만 인정해주는 힘, 그걸 뭐라 한다? 우선적 효력.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갑의 권리가 우선한다 또는 을의 권리가 우선한다. 이렇게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한다? 우선적 효력. 그럼 여기서 어떤 권리가 우선하는가? 갑과 을이 싸우고 있을 때 궁극적으로 법원이 판단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판단해 주려면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떤 권리가 우선하는지. 그때 달라요. 그러면 안 되죠. 대법원 마음이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떤 권리가 우선하는가 그 기준이죠. 이게 이제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같은 종류의 물권끼리 충돌하고 있더라. 소유권과 소유권, 지상권과 지상권, 저당권과 저당권 이런 권리가 충돌하고 있더라. 그럴 때 대원칙 성립 선후 먼저 성립한 게 우선한다. 먼저. 자, 여기서 물권이 먼저 성립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 부동산은 등기 먼저. 등기 먼저 한 게 우선한다. 먼저 등기한 저당권이 선순위고 나중에 등기한 저당권은 후순위고 이렇게. 등기선으로 판단한다. 동사는 먼저 손에 넣은 사람이 우선한다. 점유선으로. 이게 대원칙. 동종류 물권끼리 충돌할 때는 먼저 성립한 물권이 우선한다. 즉 성립선으로 판단한다. 부동산 물권의 경우에는 등기 먼저 한 경우, 동산 물권의 경우는 먼저 손에 넣은 경우, 손에 넣는 걸 점유라고 합니다. 이런 게 점유예요. 제가 지금 이걸 점유하고 있다. 이게 대원칙. 다만 예외.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요. 점유권이라는 물권이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요? 이 점유권은요. 우선적 효력이 없어요. 다른 권리를 배척하는 힘이 없어요. 우선한다는 건 내 권리가 먼저 인정되고 남의 권리는 다 인정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점유권은 그런 게 없어요. 다른 권리를 배척하지 않습니다. 여기 하나 있고요. 두 번째가 갑소유 땅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있어. 을이 지상권을 갖고 있어. 지상권은요,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예요. 그럼 갑소유 땅에 을이 지상권을 갖고 있으면 을이 이 땅을 사용해요. 누구보다 먼저? 갑보다 먼저. 이런 권리를 소유권을 제한한다. 그래서 제한물권이라고 불러요. 이때 하나의 땅에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충돌하면 당연히 뭐가 우선할 수밖에 없어요? 제한물권. 그죠? 갑소유 땅에 을이 지상권이라는 권리를 갖고 있으면 을이 땅을 사용 수익하게 됩니다. 토지 소유자 갑이 아니라. 이유는 제한물권이라는 권리 자체가 소유권을 제한하는 물권이에요. 소유권. 그럼 일반화시키면
소유권과 그 소유권을 제한하는 제한물권에 충돌하게 되면 뭐가 우선하게 된다? 제한물권이 우선하게 된다. 언제나. 소유권과 제한물권을 충돌하면 언제나 제한물권이 우선하게 된다. 뭐 이런 예외가 있을 수 있다. 근데 뭐 이거는 뭐 시험 문제 나온다거나 그런 거죠. 아, 이런 거구나. 자, 문제가 되는 게 두 번째 유형. 물권하고 채권이 충돌하는 상황을 생각하죠. 원래 물권하고 채권은요, 객체가 다르죠. 물권은 물건이 객체고요. 채권은 사람의 행위가 객체예요. 돈을 갚아라. 민법을 강의해라. 이게 채권의 객체예요. 그러니까 물권은 물건이 객체고 채권은 사람의 행위가 객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객체를 둘러싸고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는 경우는 논리적으로 있을 수가 없어요. 권리가 충돌하는 건 하나의 객체를 둘러싸고 충돌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 가지고 싸우는 거야. 근데 물권의 객체는 물건이고 채권의 객체는 사람의 행위니까 객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동일한 하나의 객체를 둘러싸고 물권과 채권이 충돌한다는 것은 이론상 있을 수가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런데 현실적으로 충돌, 현실적으로. 논리적이 아니라. 각과 을 사이에 주택 임대차 계약을 했다. 전월세 생각하시면 돼요. 주택, 아파트 전월세. 집주인은 임대인. 전월세인은 임차인. 근데 이 임차인에게는요, 임차권이라는 권리가 생겨요. 근데 이 임차권은요, 주택이라는 물건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임대인에게 사람한테 내가 너하고 임대차 계약을 했으니까 너의 주택을 계약기간 동안 내가 사용하게 하라 라고 청구하는 채권입니다. 임차권은 무슨 권이라고요? 착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택임차권 이렇게 보통 부르다 보니까 아, 주택이라는 물건에 관한 권리인가 보다. 물권인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임차권은 주택 같은 물건에 관한 권리가 아니라 직접 이걸 사용식하는 권리가 아니라 임대인 사람한테 사용을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즉 채권입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갑이 주택을 팔아. 그래서 돈을 받고 소유권 등기를 넘겨줘. 그럼 병은 주택 소유권을 취득해. 그죠? 이 주택 소유권은 물권이에요. 이 상태에서 병하고 을이 충돌해. 병은 내 집에서 나가달라. 그럼 계약기간 아직 남았다. 못 나가겠다. 이런 경우. 그죠? 이런 식으로 물권과 채권이 이론상 충돌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충돌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더라. 여기서 이게 우선하는가? 이게 우선하는가? 물권과 채권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물권이 우선하는가? 채권이 우선하는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게 우선하느냐? 자, 아까 물권은 절대권이라고 그랬죠.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병원 소유권을 을에게 주장할 수 있어. 내 집이다. 나와라. 주장할 수 있어. 그런데 채권은 채무자한테만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을은 갑에게만 요구했어. 갑에게. 병한테 주장을 한다 못한다? 못해. 그러니까 병은 여기 나가달라 할 수 있지만 을은 병한테 쓰게 해달라 할 수가 없으니까 누가 이겨?
물권이 우선하게 되죠. 물권은 절대적 권리고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반면에 채권은 특정한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 제3자에게는 주장을 못해. 요거를 대항력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해요. 뭐가 없다고요? 대항력이 없다. 이 채권의 특징이에요. 제3자에게 특정한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하는 힘, 그걸 뭐란다? 대항력이 없어요. 그래서 뭐가 우선? 물권이 우선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원칙입니다. 이거를 예전에 이렇게 지문이 나온 적이 있어요. 이 매매죠. 그죠? 매매를 통해서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임대차죠. 임차권밖에 취득 못하죠.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이런 지문이 나온 적이 있어요. 자, 매매는 임대차를 깨뜨린다. 무슨 뜻? 물권이 채권에 우선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대원칙이에요. 다만 아까 채권은 대항력이 없다고 그랬죠.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가면 주택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택을 점유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주소지로 뭐를 옮기면 주민등록을 옮기면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임차인이 주택 임대차 계약을 하고 잽싸게 이걸 해줬다면 대항력이 있죠. 이 대항력이 뭐예요? 제3자에게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 그러니까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상태에서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는 임차인은 이 대항력을 가지고 새로운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으니까 이때는 뭐가 우선할 수 있다? 채권이 우선할 수 있다. 뭐 이런 예외가 있게 됩니다. 또 다른 예외가 하나 있는데 그건 나중에 보고. 이런 게 있다. 물권의 우선적. 그래서 특히 물권과 채권의 관계를 입문 과정에서 아예 머릿속에 콱 박아두셔야 돼요. 173페이지. 우선적 효력이라고 돼 있죠? 양가를 1번, 동그라미 1번 원칙이고요. 양가를 1번 아까 성립 선호 말씀드린 거고요. 우리 교재는 지금 원칙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칙만. 입문 과정에서는. 입문 과정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의 원칙만 소설하고 있고 예외는 다 빼놨어요. 그런데 예외라 같은 것도 생각을 좀 해두자 말이죠. 물권이 우선하는 게 원칙이지만 저렇게 예외적으로 채권이 우선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항상 그 예외를 생각하고 훈련해 주셔야 됩니다. 자, 물권의 일반적 효력 중에서 첫 번째가 이제 우선적 효력 이런 거고요. 이런 건 이렇게 선으로 판단하면 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물권의 일반적 효력, 우선적 효력, 두 번째가 물권적 청구권. 이건 좀 내용이 어렵고 복잡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어떤 권리고 어떤 유형이 있는지만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 물권적 청구권. 물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청구권을 말하는데요.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책을 가져갔어, 말없이. 그럼 그 사람이 이 책을 돌려줄 때까지는 난 책을 사용할 수가 없죠. 책을 사용, 이게 뭐예요? 물권. 근데 가져가서 사용을 못해. 물권이 침해돼. 이렇게 돼요, 물권이. 누군가에 의하여 물권이 침해됨으로써 내가 물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그때 물권자가 침해자를 상대로 돌려달라. 반환 청구. 방해하지 말아라. 방해 제거 청구. 방해하면 가만 안 있는다. 방해 예방 청구.
등 세 가지 중에 하나의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물권의 내용을 회복하는 권리를 뭐라 한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 물권적 청구권이 침해 유형에 따라서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책을 가져갔어. 돌려달라. 반환 청구. 깔고 앉아있어. 엉덩이를 치워달라. 방해 제거 청구. 가져갈 것 같아. 가져가면 뒤진다. 방해 예방 청구. 세 가지 권리가 있어. 그런데 이 세 가지 권리가 일단 우리 얼핏 생각하면 소유권이라는 물권에 주면 되죠. 소유물 반환 청구권,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소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 내 책을 가져갔을 때는 내 책 반환하라 이러면 돼요. 그런데 화장실을 갔다 왔더니 내 책걸상을 누가 앉아있어. 내가 먼저 와서 자리를 잡았는데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내가 잡아둔 자리에 책과 가방을 치워놓고 누가 앉아있어. 그럼 비켜달라고 해야 되죠. 안 해요? 해야죠. 이거 원래 내가 먼저 자리 잡은 거라고. 비켜달라고 해야 되죠. 여기서 문제가 생겨. 내 책걸상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내 책걸상이 아니야. 내 소유가 아니야. 그러니까 내 책을 가져갔을 때는 소유권에 기초하여 그 책에 대한 소유권에 기초하여 소유물 반환을 청구하면 돼. 근데 내 책이 아니라 내가 미리 확보한 책걸상을 누가 차지하고 있어. 그럼 여기다 대고 내 책상에서 물러나라. 그러면 앉아있는 사람은 이게 네 거냐? 그러죠. 그러니까 이때는 소유권에 기초한 반환 따위를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민법은 점유권이라는 권리를 만들어 놓고, 그 점유권에 기초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책걸상에 대해서 갖고 있는 권리, 이게 점유권이에요. 이 책걸상에 대해서 내가 돈을 주고 산 적은 없어. 또 원장님한테 돈 주고 빌렸어요? 아니지. 그냥 먼저 오면 앉는 거야. 차지하는 거야. 이런 권리를 뭐라 한다? 점유권. 그러니까 그 점유권이라는 권리에 대해서도 이런 걸 인정해 줄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죠? 미용실에서 파마를 하면서 머리 뭐 한다고 그러지? 양생은 시멘트가 굳는 거고 뭐라 그러지? 머리 파마약 바르고 기다리는 동안 중화, 좋아, 중화, 맞아. 중화제 뿌리고 뭐 그래. 하여튼 그 동안에 내가 미용실에 비치된 잡지를 보고 있어. 근데 옆에 있던 아줌마가 자기가 본다고 뺏어가네? 내가 보고 있는데? 돌려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있지. 그게 뭐야? 점유물 반환 청구. 그게 점유물 반환 청구. 예? 그런 아주머니한테 한마디 딱 하는 거야. 점유물을 반환하라. 아줌마가 그러겠죠. 네 거냐? 내 거 아니고 내 점유물이다. 그런 게 어디냐? 민법 204조에 있다. 그러면 잡지 가져온 아줌마는 꼼짝 안 하고 돌려주겠죠. 모르니까 자기는. 그런 게 점유권이에요. 이렇게 물권이라는 것이 누군가에서 침해 등을 당할 때 그 물권에 기초하여 반환이나 방해 증거나 예방 등을 청구함으로써 물권의 침해 상태를, 침해 염려 상태를 제거하는 권리를 뭐라 한다? 물권적 청구권이라 하고, 그 세 가지 형태가 있더라. 그 세 가지 형태를 기본적으로 점유권에 규정이 되어 있고, 지금 같은 경우를 대비해서 소유권에 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소유권은 없지만 뺏겼을 때 돌려달라고 해야 되니까 점유권이라는 권리에도 이렇게 물권적 청구를 따로 규정하고 있더라. 이런 권리를 통해서 물권의 침해 상태를 제거하면 됩니다. 일단 물권적 청구는 내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런 권리구나. 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구나. 밑에 한 거라서 한번 점유권에 기초한 게 있고 소유권에 기초한 게 있구나. 점유권이 아닌 나머지를 본권이라고 하는구나. 그럼 점유권에 기초한 것과 본권에 기초한 게 있구나.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세 가지 유형이 있구나.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 아, 이런 걸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구나. 그 정도 개념 정도 확인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자, 물권법 총론 중에 일반론과 하는데 몇 가지 기본 개념들을 좀 잡았고요. 잠시 쉬었다가 변동 조금 보겠습니다.